토론에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15분 도시가 될 곳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이겁니다. 아, 데이터 센터가 어떤 저기 먼 시골 뭐 어디에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제 그 배경에 보는 것처럼 15분 도시가 될 곳에 엣지 데이터 센터라 그래서 조금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들이 곳곳에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들의 꼼수라든지 어떤 속임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토론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소식 잘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의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사라지고, 거짓된 허상을 진실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방송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저기는 기사들 자체를 보고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바로 지금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게, 어,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중동 전쟁이 뭐 계속되고 이란과 미국이 협정한다고 했지만은 뭐 MOU 양해 각서로서 체결된 것은 또 언제든지 파기가 되고 미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반발해가지고 레바논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또 전쟁은 이제 계속해서 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장쇠친 교수 이야기로는 뭐 이 전쟁이 2030년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60억이 굶주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라카 해협도 막히고 모든 이런 해협들을 막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식량 위기가 발생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다음 이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 15분 도시나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농사, 식량 시스템은 완전하게 리셋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 위기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전쟁은 아마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주제는 저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죠. 저희 집에서도 한 500m 정도의 저 엣지 데이터 센터 같은 작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뭐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은 데이터 센터 부지로서 이제 다 건설이 돼 있고 그 안에 서버들만 들어가면은 아마 운영이 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작은 데이터 센터들이 곳곳에 이제 여러분들 사는 지역 그 주변에도 몰래 몰래 건설될 것이다. 어떤 저 개봉구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보니까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뭐 무슨 보안상 사진 촬영 금지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지 막 사람들이 찍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을 그들이 거기서 건설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상수도 같은 것과 연결돼서 그 식수 사람들이 써야 될 생활 그런 수자원을 이들이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수 있다. 당연히 그 냉각이 필요하겠죠. 이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이 굉장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냉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하고 그것을 또 화학 공정을 통해서 했을 시에 그것들의 폐수가 또 생활하수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자, 그래서 수돗물을 틀었더니 이상한
누런 물이나 이런 폐수 같은 것이 나오고, 변기를 내렸는데 안 내려가고 물이 부족해서 뭐 이런 일들, 미국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유타주에서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 스트라토스라고 합니다. 스트라토스. 검색하면 한국 기사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 최대 스트라토스 프로젝트 이 데이터 센터인데, 이 기사 하나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타가 사하라처럼 변하나라고 나옵니다. 사막, 사하라 사막이죠. 왜 사막이 됩니까? 건조하고 식물이나 어떤 이런 자연계가 파괴가 돼서 그런 것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그 전자파뿐 아니라 물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막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이 자연을 완전하게 파괴하고 인공적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 중에 하나이고,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만 스마트 시티가 구동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뭡니까? 스마트 시티에 있는 모든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24시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AI를 구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데이터, 얘가 6시 15분에 8시에 뭘 했네, 얘가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바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 AI가 앞으로 처벌하게 되고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자, 그런 영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스마트 시티에서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너무 거세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오브 더 CEO, DOAC인가? 그 채널을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엔 다양한 인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나 AI 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케빈 오리얼이,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이 스트라토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람인데, 이 케빈 오리어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억만장자의 그런 사업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투자 프로그램 이 샤크 탱크라는 곳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그 DOAC 거기 채널에 나와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AI 기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으로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는 그 사람 이제 막 욕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의 간첩이 퍼뜨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와서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은 어떤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왜냐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해서 AI 패권에서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 이런 논리를 핍니다. 댓글들에 댓글들이 이제 그 사람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쭉 달려 있죠. 아, 그래, 니들은 맨날 할 말 없으면 차이나 차이나 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이 있으면 좋죠. 외부의 적에게 어떤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자,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지만 AI로 인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 TV가 돼서 라디오가 없어질 거라고 했지만 라디오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AI도 마찬가지다. AI가 나온다고 해서 다른 걸 없애진 않고 다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AI의 편을 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빅테크라든지 이 AI 기술의 어떤 청부업자 같은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그 유타주 전체의 전력 공급량의 두 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타주 전체의 전력 사용량의 두 배를 사용하게 되는 이 데이터 센터. 자,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 유타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원래 쓰던 전체 양의 두 배를 이 데이터 센터가 소모할 텐데. 자, 사람들에게서 모든 전력을 뺏어가고 다른 데서도 동원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기들 난방도 못 하고 에어컨도 못 돌리고 그리고 조명도 불도 꺼놔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도 못 하게 될 겁니다. 자기 집에서. 자,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권리를 데이터 센터에게 모두 넘겨주고 그 데이터 센터의 건설은 그들의 자신들의 세금으로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득을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자신들의 돈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신들이 알아보지도 않죠. 모릅니다.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난 그런 환경과 소음과 이런 피해를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들이 건설되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를 통제하게 될 그런 스마트 시티의 등장. 자, 이런 연결고리를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분 도시에 들어있는 데이터 센터. 자, 이건 작은 것일 겁니다. 큰 대형 데이터 센터는 아니겠죠. 대형 데이터 센터는 좀 외진 곳에 이제 지어질 것이고, 이 소형 데이터 센터에서 그 주민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로 보내게 되면은 그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그 정보들을 처리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특정인에 대한 어떤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술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온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차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중앙에서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멈추게 하거나 문이 안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비슷한 거 어디 나오냐? 엑스파일 그 시리즈, 그 마지막 시리즈 시즌 7인가 8인가? 좀 2010 몇 년에 그 엑스파일이 다시 재개해가지고 방송한 게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엑스파일 어떤 시리즈 중에서 그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초밥집에 갔는데 로봇이 이제 초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줘서 로봇 초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 멀더와 스컬리였나?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먹고 나와서 택시를 불렀는데 자율주행 택시가 오죠. 근데 자율주행 택시를 탔는데 얘가 마음대로 갑니다. 내가 입력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데로 가서 막 문도 막 안 열리고 막 내려야 되는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여러분들 보면은 그 스마트 홈패드 맞나? 하여간 월패드라고 합니까? 월패드 그리고 인터폰 그 도어락 자 이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스마트 도어락 같은 거는 외부에서 그냥 열 수 있습니다. 잠금 장치를 해제해서. 반대로 내가 열고 싶어도 못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이기 때문에. 자, 거기 엑스파일에서는 문이 잠겨서 막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야 되냐? 로봇 청소기가 나를 공격합니다. 막. 로봇 청소기가 나를 공격해서 도망치려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막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아, 그 이 스마트 기술들은 나의 통제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물 인터넷 도구들은. 자, 그것들은 누군가가 해킹해서, 물론 뭐 누군가가 해킹해서 하기보다는 정부나 아니면 어떤 기업,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것들을 통제하겠죠. 자, 그들의 어떤 의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뭐 블랙리스트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집에 완전히 가둘 수, 외출 금지입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외출 금지입니다. 그럼 문이 안 열리게 되는 겁니다. 도어락이. 자,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 그걸 보고도 그걸 그냥 드라마나 영화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히 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를 봤는지. 어, 사냥개들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사냥개들. 그, 사냥개들 시즌 2인가? 비가 다시 나와서, 뭐, 악역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컴퓨터를 잘하는 어떤 해커가 노트북으로 어떤 집에 도어락을 해킹했더니만은, 바로 그 잠금을 해제합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스마트 도어락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마트 도어락이랑 뭐 스마트 월패드. 이 스마트 월패드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죠? 이 카메라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 떴습니다. 이 해킹돼가지고 그 집에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 다 누군가가 그걸 지켜봤다. 사생활이 사라졌다. 사생활이 당연히 사라지죠. 스마트 시티 안에서 사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CCTV가 나를 관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도 여러분들을 도청하고 감청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들을 다 모니터링합니다. 카메라,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저는 이거 그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이 꺼져 있어도 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이 영상을 다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바 있죠. 그 아만잡이라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 카메라 센서 이것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20 몇 년 동안. 자, 그 사람이 얘기한 바로는 전원이 나가 있는 이 그 어떤 그 컴퓨터나 어떤 스마트 TV 거기에 있는 이 카메라가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도. 자, 영상들을 어딘가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자, 그 중앙이 네트워크로 보낸다라든지, 자, 그럼 AI가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 기기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추적하고 도망칠 수가 없죠. 그리고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제가 이제 뭐 디스토피아 버전 어떤 만화 같은 걸 이제 올리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을 AI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바로 캐치한 다음에 그 사람을 처벌하죠. 계좌가 막힙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이 이 스마트 시티 내에는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어떤 말을 하게 됐을 시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회신용 점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디지털 신분증과 연결된 여러분들의 계좌, 디지털 지갑에서 바로 잠금을 시킬 수 있다. 락을 걸 수 있다. 자,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시티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마트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은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죠. 스마트폰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점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어떤 걸림돌이 생겨서, 뭔가 차질이 생기면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미국은 데이터 센터에서 난항을 겪고 있죠.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 다른 인프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록세이프티, 이 팔란티어와 연결된 어떤 지능형 AI CCTV와 뭐 아마존의 인터폰 그런 링 시스템, 자, 이런 것들 집에 새로 짓는 집들에 다 설치가 되고, 뭐, 월패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자율 무기라고 하지만은, 자율 무기를 만드는 안두릴에서 드론을 생산합니다. 이 드론이 경찰이나 어떤, 경비원,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스마트 시티 내에서. 사람이 없어지고, 이 드론이 경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프라들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때 가서 스마트 시티가 구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드론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이
카메라, 도처에 깔려있는 카메라와 어떤 스마트 기기들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스마트 더스트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더스트도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센터로 보내야 되고,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서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한두 명의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몇백만 명, 이 도시에서 뭐 10만 명이 살 수도 있는 거고 100만 명이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15분 도시이기 때문에 뭐 15분 도시 그 하나에는 뭐 몇백만 명이 살지는 않겠죠. 그래도 몇만 명 단위로 산다라고 따졌을 때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 자, 이 사람들의 실시간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지만 완성이 된다.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자,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에서 어떻게 될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자기 집 주변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떤 전자파라든지 어떤 공해라든지 그 소음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민감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집 주변에 건설되는 데이터 센터를 반대는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가 왜 이렇게 우후죽순 드러나는지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려야 되지 않나. 데이터 센터가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고 이 스마트 시티 내에는 뭐 안면 인식 CCTV부터 디지털 신분증까지 그리고 거기에 뭐 CBDC를 비롯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까지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식적으로도 많이 준비가 되어 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디지털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관건은 데이터 센터 같습니다. 예, 그게 있어야 모든 걸 다 돌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매일 기사들을 좀 찾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기사의 진짜 절반 이상이 AI예요. 예, 물론 뭐 제가 제트디넷 코리아나 전자신문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봐요. 절반 이상이 AI 막 그냥 다 뭐 어디서 AI 한다 뭐 어디가 어찌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AI를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기사를 저는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동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스마트 시티 내에 하여튼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기사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기사들을 좀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부산. 예. 데이터 센터 플러스 스마트 시티, 부산의 미래를 연결한다. 부산이 굉장히 아주 부산 시장 뱀 새끼 같은 놈 하나 있죠. 뱀 같은 놈. 이름은 잘 뭐 기억을 못 하는데 얘가 부산시장 되고 난 이후에 물론 걔가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가 이거 다 알려줘요.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부산의 미래를 연결한다. 스마트 시티 데이터 없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 그 부산 그 홍보하는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몇 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어쨌든 15분 감옥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피할 곳은 없다.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한번 보죠. 단독 보도,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시티의 연결고리라 그래서 언컨 뉴스에 6월 15일 날 기사가 실렸던 건데,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 문제는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건설되는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하필 그 특정 위치에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되냐,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왜 거기에다가 건설을 꼭 해야만 되느냐. 이것을 다룬 기사입니다. 예, 근데 데이터 센터는 땅값이 싼 곳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부한 곳에 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시설 인근의 농부들은 자신들의 가축이 더 이상 임신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주민들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농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시골 같은데 거기 데이터 센터가 큰
미국엔 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농부들이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가축들이 죽는다든지 임신을 못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리 이것 때문에 막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고 또 뭐냐? 물이나 전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쉬쉬한답니다. 쉬쉬하고 짓는다. 이런 프로젝트의 기밀 유지 계약하에 진행된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 근데,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최근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에 동참했는데, 어, 그 대중이 제보한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기밀 유지 계약 때문에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가 드러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무슨 예를 들어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뭐 테크노 타워가 하나 드러나서나 보다 하는데 그게 데이터 센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색다른 일을 해보기로 했는데 에린 브로코비치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 어디 지어진다는 그 데이터인데를 이용해 일련의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에 지하수 지도를 겹쳐봤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곳의 지도와 지하수가 있는 곳의 지도를 겹쳐봤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스마트 시티의 위치까지도 겹쳐서 한번 이렇게 봤답니다. 그 사람은. 뭐, 요걸 조사하는 사람이겠죠.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위치, 그 다음에 지하수가 있는 위치, 그리고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질, 그걸 갖다가 지도를 세 개를 겹쳐봤는데, 어떻게 됐냐?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돼서 이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 권력자들이 의도적으로 농촌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사람들을 스마트 도시로 몰아넣고 그곳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받게 한다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시골에다 지어놓으면 그 시골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이주해요? 살기 편한 곳으로 이주시킨다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로 다 이주시키죠.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어떤 일이 많았나? 작년, 재작년. 뭐, 어떻게 특별,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홍수 나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불 나고. 근데 거기 다 어디예요? 다. 농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재정착을 하겠어요? 거기? 못하지? 도시로 다 이주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것에 다 몰아넣으려고 이들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천연 자원을 고갈시키고 주변 지역사회에 물을 오염시키고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소음 및 빛 공해를 유발하고 서식지와 야생동물을 파괴하고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농촌 지역사회를 파괴한다. 그렇게 파괴해야지만 농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15분 도시로 자진해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시티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뭐 이건 어, 뭐 그냥 넘어가고 지금 보면 어, 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답니다. 주로 보니까 동부 쪽과 중부 쪽에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서부 쪽은 뭐 그렇게 조금 아주 동부나 중부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 뭐 5천 개가 넘는다고 이렇게 미국은 데이터 센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 이제 화제를 바꿔서 이 기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 뭐냐 그러면 2030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2030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스마트 도시가 구현되면 뭐냐? 육류 및 유제품 소비 금지, 1인당 연간 새 옷 3벌 구매 제한, 자가용 소유 금지, 그리고 약 3년에 한 번 단거리 왕복 항공편 이용 등을 포함된답니다. 스마트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런 제한들이 어, 그 제한 사항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지하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하수 자원이 고갈된 지역에서는 스마트 시티나 데이터 센터 활동이 거의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는 스마트 시티나 데이터 센터 활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 조사도 이렇게 나왔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주요 스마트 시티 구역 외곽 지역에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어, 뭘 하냐면 어, 엣지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보면 그 스마트 시티 내가 말고 외곽 지역에다가 대규모 하이퍼 데이터 센터들을 건설하는 거죠. 규모가 큰 거, 물이 풍부하고 뭐 그런 곳에다가. 근데 스마트 시티 안에나 근처에다가는 그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고 뭘 짓느냐? 엣지 데이터 센터를 라는 걸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데이터 센터는 네트워크 가장자리에 위치한 소규모 시설이라는 겁니다.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근데 대한민국 보세요. 모든 그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보다 소규모로 각 지역에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간단한 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반면 대규모 하이퍼스케일 시설은 더 복잡한 워크로드를 관리하는데 엣지 시설이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의 외부의 하이퍼스케일 시설과 함께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란다. 이게 뭔 얘기냐면 스마트 시티가 하나가 있으면 엣지 데이터 센터 조그만 걸 만든 다음에 그 엣지 데이터 센터는 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뭐냐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된 엄청량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소규모의 그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다시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엣지 데이터 센터를 로컬에다 설치하면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그들만의 어떤 거죠. 그래서 스마트 도시 주변에 데이터가 집중되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엣지 데이터 센터가 를 지을 것이고 엣지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공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아요. 조그만 규모니까. 대신 어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막 전력, 뭐 농업수, 뭐 업종 공해 엄청나게 오염물질 방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소리치면 그래 인프라 잘 갖춰진 저 도시로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통제와 감시가 더 수월한 곳으로 다 이주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한국도 어디는 불을 내고 어디는 홍수를 내고 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을 다 어떤 15분 도시로 다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스마트 시티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 아이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 감시 시스템 및 자원 배급을 특징으로 하는 엄격하게 통제된 도시 환경에 주민을 통합하도록 설계된 거죠. 스마트 시티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디지털 아이디, 프로그래밍 가능한 디지털 화폐, 감시 시스템, 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사육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얘기.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 지금 미국에는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와 물, 그리고 소음과 공해가 발생을 하게 돼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고 그 고향에 떠난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겠죠. 그럼 도시를 점점 더 스마트 시티로 만들게 되고 그 스마트 시티에는 엣지 데이터 센터라 그래서 조그만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엣지 데이터 센터는 하이퍼 규모의 큰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스마트 시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디지털로 모든 것을 통제하도록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사육하는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몇 개를 좀 찾아봤어요. 2026년 3월 19일 빅테크 5곳 중 3곳이 강릉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들어선다. 강릉. 강릉에 왜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까?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퍼 규모의 데이터 센터는 약간 시골에다가 짓겠죠. 강릉 같은 곳에. 그래 놓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면 막 살기 힘들면, 그럼 대도시로 가라. 이렇게 해서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지만 시범 감옥에다 다 집어넣겠죠.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는 소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예, 그런 걸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뭘 하냐? 지금 보면, 약 7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 엄청나게 크죠. 그거를 뭐 다 1조 4천억 여러분들 세금으로 한다는 얘기. 참 웃기죠. 여러분들 세금으로 그렇게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오염물질도 배출하는 걸 만들어서 엄청난 규모로. 그러면 거기서 살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옮겨줄게. 15분 감옥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아. 편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등 부산은 첨단 IT 기술의 세계적 경연장이라 그래서 이미 3년 전 기사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이런 대도시,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걸 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데이터 센터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전부 이런 15분 감옥에 다 가둬놓고 거기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람들을 다 트랜스휴먼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건데 지금 보면 6조 6천여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부산 에코 델타 시티 안에는 국내 첫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고 있다. 뭐 6조 뭐 누가 돈 들이겠어요? 상당수 세금이겠죠. 84만 평. 정부는 지난 2018년 엣지 델타 시티 내 2.8 제곱킬로미터 약 84만 평 부지를 국내 첫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도시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8년이면 누가 대통령하고 있을 때요. 예수회의 문때 떠놓은 시절이죠. 그리고 이 부산시장은 뱀 눈깔입니다. 그 말고 뱀 같은 놈 하나 있어요. 뱀 혓바닥. 뱀 눈깔이 아니라 뱀 혓바닥이에요. 걔는 뱀 혓바닥처럼 낼름거리는 애가 하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정부에서 한다 그러면 뭐예요? 세금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바다 위에도 스마트 시티가 들어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스마트 시티가 들어서는데 같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야 되고 그 모든 걸 AI로 뭐 전부 통제를 하고 뭔가를 한다. 이런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 혁신 경제실장은 AI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등 부산은 첨단 IT 기술의 세계적 경영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리스트 악마들이 완전히 장악한 부산과 일루민국. 이런 기사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도에 서고 있어요. 이런
이 15분 감옥,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와 트랜스휴머니즘.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가 있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토론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뭐 줌토론에서도 아마 다뤘을 텐데 오하이오주 열차 탈선 사고 있었죠. 2023년 2월인가. 그때 이제 열차가 탈선되면서 각종 화학 물질들이 막 하면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스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은 하지 않지만은 팔러스틴이라고 하지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과 스펠링이 같죠. 이스트 팔레스틴의 열차 탈선 사고로 그 마을이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몇 달 뒤에 같은 해 10월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학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들이 예측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돌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오하이오주, 거기가 이제 오하이오주인데, 이 오하이오주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앱스타인 파일에 나오는 레슬리 웩스너, 그 사람 굉장히 뭐 앱스타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사실은. 억만장자기도 하지만은 이 오하이오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디지털 아이디 도입하는 행정명령이나 법안 같은 걸 다 통과시켜 놓고 열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계획이 발표되고, 그래서 지금 오하이오주는 완전하게 이전 스마트 시티, 그리고 AI, 감시 사회, 디지털 아이디가 도입된, 자, 이런 방향으로 완전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자,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시티, 자, 이런 것들을 급속히 추진해야 하는 지역에는 어떤 사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고를 빌미로 해서 어떤 디지털 아이디와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들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세금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될 자원들을 모두 동원해서 데이터 센터, AI, 트랜스 휴머니즘을 그리고 뭐 어떤 데이터 디지털 디스토피아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냥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전 세계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AI 쪽으로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이나 그다음에 의식들이 인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려야 될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악행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